losing streak. Tagovailoa. Uh-oh, that one's picked! Dueling interceptions! Jair Alexander. Punch, counter punch. Packer football. To the 30. 2nd and 13. That's picked off by Devondre Campbell. Second drive in a row ended by a Packer interception. Over the sideline and picked. Rasul Douglas. Third consecutive drive that ends in an interception. And how about the Packers D standing tall today?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6주차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Walk us through that play. What happened and how'd you grab it? Oh man, that's easy. So I'm just lining up. I seen number 10 motion over. Hey Jones. Huh? I seen number 10 coming across the field. I said, oh snap, he fast. So I bagged off. When I bagged off, I seen him coming. He ran right in front of me. I was like, wow, is he really overthrowing it? Huh? Took it down the sideline, turned over with my guys, gave the football to a little kid wearing 23. I love it. Merry Christmas to you. I don't even have more to say. That was fantastic. If you celebrate it, Merry Christmas, go enjoy time with your family. We got the dub, baby. Pack is back. 첫 번째 경기는 바로 엄청난 업셋 경기로 펼쳐졌습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대 캐롤라이나 팬터스와의 경기는 23대 37로 팬터스의 완승으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두 팀은 모두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이제 와일드카드 스팟을 노리고 있었고 팬터스의 경우에는 디비전 우승을 노리고 있었던 만큼 굉장히 의미가 큰 중요했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팬터스는 정말 완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정말 이 오펜스와 디펜스 양쪽의 모든 라인 싸움에서 완패를 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라이온스는 무려 캐롤라이나 팬터스에게 320 러싱 야드를 허용을 하였고 570 토탈 야드를 허용한 경기, 디펜스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상대 팀에게 있어서 320 러싱 야드를 허용을 한다. 그냥 경기가 끝나는 수준이죠.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총 10번의 드라이브 중에 무려 7번의 드라이브에서 득점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320 러싱 야드 허용, 그리고 샘 다놀드를 상대로 단 한 개의 색도 기록을 하지 못하였어요. 정말 엉망인 디펜스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점이 1쿼터, 2쿼터 전반에만 이루어졌다. 후반에는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정말 경기 내내, 4쿼터 내내 본인들의 그런 하프타임 어드저스트먼트도 실행하지 못하였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에게 정말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라이온스라는 팀이 어떻게 4주 전에 이 잭슨빌 제규어스를 상대로 40대 14라는 굉장히 압승을 거두었던 팀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한 주 한 주 이 팀이 롤러코스터를 타느냐. 물론 그런 모습은 시즌 초에 나왔었는데 시즌 후반 이들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경기가 터져버리니까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 라이온스라는 팀이 굉장히 어느 정도 기복이 심하고 즉 어린 팀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선수들이 어린 것뿐만이 아니라 코칭적으로도 조금은 어리다고 좀 성숙하지 못하다고 느껴졌는데 보통 이렇게 상대에게 상대 팀에게 정말 압도를 당하고 상대의 페이스에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방송이나 또는 마이크 덥이나 이런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주 목격되는 것은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한테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라이온스도 분명 무언가의 그러한 선수들의 마인드를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의
작업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업은 뭐 때때로 플레이 중간중간 뭐 선수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라이온스라는 팀이 전반전부터 정말 팬터스의 러싱을 막을 수 없었고,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댄 퀸 감독이 타임아웃을 좀 불러가지고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마인드를 다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보여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이 경기 끝나고 댄 캠벨 감독이 뭐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임시 감독인 스티브 윌크스 감독한테 야 뭐 개 잘했다 너 이렇게 말을 하고 뭐 포옹을 하고 뭐 서로 지나치기도 했는데, 상대팀의 감독하기가 뭐 찬사를 보내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댄 캠벨 감독은 본인의 선수에게 신경을 써야 했고 본인의 팀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에 대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해야 했지만, 라이온스의 전반전이 끝난 순간까지 라이온스는 타임아웃 3개를 모두 들고 있었어요. 타임아웃을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본인의 팀이 그렇게 압도당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정말 재앙급으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뭐 질질 짜고 감동을 연출하고 이런 건 누구나 다 잘하죠. 그런데 감독이라면 결국 경기의 중간에 선수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댄 캠벨 감독에게 있어서 감독의 자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경기장 밖에서의 댄 캠벨 감독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경기장 안에서의 그는 영향력이 굉장히 적은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분명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팀은 저평가되어 있던 팀은 사실이에요. 이들의 뭐 맨롤 감독 체제 하에서 1승 5패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로 이들은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들의 러싱 게임은 최근 되살아나고 있고, 샘 다놀드는 준수한 그런 쿼터백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 디펜스는 정말 어린 선수들이 잘 성장을 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팬터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이렇게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정말 플레이오프를 노리던 팀이었으니까 그만큼 더욱더 실망스러운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어쨌든 뭐 뉴올리언 세인츠와 마찬가지로 6승을 거두면서 아직도 뭐 템파베이와의 맞대결이 남아있기도 하고 디비전 우승 가능성이 현재 많이 남아있는 팀이에요. 계속해서 뭐 런더볼을 지금 가능하다는 것을 상대 팀들에게 있어서 증명해내고 있고, 어쨌든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이 4경기 연속 인터셉션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이 저는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가장 큰 선전의 이유이지 않나 싶어요. 팬터스는 분명 쿼터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좀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팀을 꾸리고 있었던 팀이었어요. 그런데 쿼터백 포지션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팀의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샘 다놀드의 최근 경기력은 분명 준수하게 팀을 잘 이끌어내고 본인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그 롤을 완벽히 잘 수행해내고 있기 때문에 팬터스는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뭐 라이온스를 상대로도 굉장히 다양한 러싱 스킴을 선보이면서 특히 라이온스의 코너백들의 태클링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였고 일부러 러싱 스킴 상으로 뭐 다른 리시버나 뭐 타이트엔드가 세이프티를 블락킹을 하고 일부러 코너백은 언블락 시킨 다음에 런닝백과 코너백이 1대1 상황을 맞붙이게 만들고 그 코너백은 태클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런닝백이 유유히 미스태클을 유발하면서 뭐 30야드, 40야드의 러싱 플레이를 계속해서 창출시킬 수 있는 뭐 좋은 이런 플레이 디자인도 계속해서 선보였습니다. 물론 현재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을 하긴 힘들어요. 이 팀은 분명 뭐 시즌 전에도 똑같았으니까요. 쿼터백을 제외하면 이 팀은 분명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 그런데 결국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이 리그에서 이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팀이든 쿼터백이 부족하고 그 이외는 뭐 좋은 팀은 수두룩하니까요.
어쨌든 캐롤라이나 팬더스는 뭐 내년 시즌이 되면 새로운 쿼터백을 찾을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뭐 스티브 윌크스 감독이 다시 뭐 내년 지휘봉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감독, 새로운 체제 하에서 다시 한번 이 팀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분명히 이 맨룰 감독 체제 하에서도 이 팬터스라는 팀은 좋은 팀을 만들고 있었어요. 뭐 어리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했었고, 단지 개개인이 가진 그런 잠재력과 재능이 팀 성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결국 룰 감독에게 있었고, 룰 감독은 해고가 되었고, 스티브 유크스 감독은 뭐 좋은 리더십을 선보이면서 현재 팀을 잘 이끌고 있고요. 당연히 어쨌든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이 풋볼이라는 스포츠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올 시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쿼터백이 불안정한 팀이어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10년 전, 20년 전 그런 모습이 아닌 현재 2022년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뭐 자이언츠나 제츠, 워싱턴 이렇게 부족한 쿼터백을 가진 팀들도 모두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고, 뭐 샘 다놀드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은 뭐 30이 넘어서 뭐 완벽한 포텐셜을 터뜨리기도 있고요. 저는 어쨌든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팀을 보면 정말 아쉬움이 느껴져요. 이 데이비드 테퍼 오너와 그리고 맨룰 감독에 새롭게 부임한 이후 이 팀은 분명 좋은 것을 만들고 있었지만 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접근을 하였고, 결국 그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 의해서 팀은 와해되었고 굉장히 아쉬운 시즌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들이 쿼터백 포지션, 뭐 본인들이 쿼터백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이 포지션에 대해서만 잘 접근을 했었더라면 팬터스는 이미 뭐 디비전 우승에 관련돼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정말 알 수 없었던 경기였죠. 이 신시내티 벵갈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는 결국 22대 18, 뭐 전반전에 신시내티가 22대 0으로 전반전에 셧아웃 하였고, 후반전엔 패츠가 뭐 0대 18로 셧아웃을 하면서 마지막 드라이브 패츠의 이 골라인 상황에서의 펌블을 통해서 결국 승자는 신시내티 벵갈스가 되었습니다. 먼저 패츠 팬들 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죠. 전반전만 보고 뭐 경기를 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쨌든 후반전에 벵갈스의 오펜스가 계속해서 턴오버를 저지르고 또 필드골을 실패하면서 패츠에게 기회가 왔었고, 결국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뭐 드라이브까지 전진을 했어요. 다만 그 골라인 상황에서 결국 런닝백이 펌블을 저질렀고 승리는 신시내티 벵갈스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먼저 뭐 패치가 승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자체는 벵갈스가 완전히 압도했던 경기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후반전에 벵갈스가 뭐 필드골을 실패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본인들이 조금 더 집중력이 너무나도 빠졌던 모습이었죠. 후반전에는 이들이 어쨌든 좀 더 디테일한 면을 유지를 할 수 있었다면 벵갈스의 완벽한 압승으로 경기가 끝났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전에 패치의 오펜스가 보여주었던 문제들,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 이들의 뭐 오펜스 플레이 콜링 이러한 문제가 전반전에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태였고, 또 한 가지 가장 눈에 띈 점은 역시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들조차 올 시즌 완벽히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이 패츠,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에게 있어서 우리가 항상 믿고 이 팀의 중추적인 근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러싱 시스템,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이었어요. 뭐 이 단테 스칼네치아 코치가 뭐 몇십 년간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이 오라인 코치를 하면서 정말 패치의 오라인은 그만큼 단단하고 뭐 무명의 선수가 오든 뭐 또는 다른 팀에서 쫓겨난 뭐 베테랑이 오든
패치는 항상 강력한, 뭐 준수하고 탄탄한 오펜시브 라인을 항상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오라인의 힘을 통해서 좋은 러싱 게임을 항상 선보였고, 이들의 포켓 쿼터백에게 좋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단 말이에요. 뭐 톰 브레디든 맥 존스든 어쨌든 패치는 뭐 모빌리티가 뛰어난 쿼터백을 가졌던 팀이 아니었기에 그만큼 더욱더 오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오펜스에 있어서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시즌 뭐 이들의 오라인 코치는 뭐 맷 패트리샤고, 오펜스 플레이 콜러도 맷 패트리샤고, 결국 뭐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 이런 것도 다 망가져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테크닉조차 망가졌음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저도 정말 빌 벨리책 감독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벨리책의 이번 오프시즌 이 오펜스 스태프 구성에 있어서의 결정은 정말 실패한 결정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순히 뭐 오펜스가 부진을 하고 이러한 것에 떠나서 팀의 신뢰나 팀의 기조가 완벽히 무너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이 런닝백이 골라인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서 펌블을 기록하는 장면은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패치의 선수들이 디서플라인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팀이 펼치고 있는 풋볼이 정말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감정을 이번 처음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맥 존스 쿼터백 또한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단순히 맥 존스가 뭐 부진을 하고 패싱 상황에서 부진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사실 어쨌든 아쉽긴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맥 존스에게 걱정되는 것은 조금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본인이 너무 무너지는 장면을 경기 중에 많이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인 부분에서 저는 맥 존스가 뭐 내년, 내후년 이 선수가 장차 패치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 뭐 팀을 정말 묵묵히 지켜줄 수 있는 리더로서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냐의 그러한 의문에 있어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 최근 몇 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뭐 신시내티 벵갈스는 후반전에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뭐 전반전에 너무나도 좋은 퍼펙트한 그런 퍼포먼스를 펼쳤기 때문에 후반전에 선수들이 좀 빠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만약에 후반전에도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정말 완승을 거두었을 정도로 벵갈스라는 팀은 현재 공수 정말 굉장한 팀을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또 다른 6승의 고지를 밟은 뉴올리언스 세인츠인데요. 사실 드션 하슨의 좀 4주차 경기에 대해서 좀 기대했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이 경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뉴올리언스 세인츠를 상대로 10점밖에 뭐 거두지 못했는데 어쨌든 기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앤디 달튼도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세인츠라는 팀 자체가 현재 어느 팀을 상대로도 사실 압도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선보이기에는 부족한 팀이고 그냥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저득점 이런 위주의 경기에 갔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팀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운스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많았지만 어쨌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뭐 아마리 쿠퍼의 뭐 드랍이나 뭐 레드존 상황에서의 아쉬운 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있긴 했지만 어쨌든 드션 하슨의 뭐 패싱 능력이 아직도 터져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들리는 루머로는 결국 이 스테판스키 감독은 해고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년 시즌도 함께 갈 것이다. 대신 이 브라운스의 구단주인 이 지미 하슬렘 구단주가 원하는 것은 뭐 컬리지의 이 테네시 대학이 선보였던 뭐 그러한 에어레이드 시스템 오펜스를 우리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도 입히고 싶다. 그러한 루머가 들렸어요. 그런데 아니 지미 하슬렘이라는 이 구단주가 역시 일단 풋볼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뭐 건망증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본인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에어레이드 오펜스를 펼쳤는데 그걸 뭐 까먹은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뭐가 뭔지 모르는 건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쨌든 만약 이 오너의 생각대로 만약 이 스테판스키 감독이 감독으로 남는 대신 새로운 그러한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뭐 에어레이드 시스템을 경험한 이 오펜스 코디네이터를 새롭게 불러온다면 어쩌면 저는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이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을 해고를 하면 킹스베리 감독이 내년 시즌 브라운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망상도 하게 되는 뉴스였고요. 일단 어쨌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 스테판스키 감독은 분명 뭐 게리 큐비악이나 뭐 카일 셰난 이러한 오펜스 스킴 트리에서 파생되어 나와져서 본인만의 런게임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런게임 디자이너 유형의 코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런게임이 결국 패싱게임으로의 발전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좋은 런닝백을 발굴하고 좋은 오펜시브 라인을 발굴하는 것은 사실이고 굉장히 좋은 업적이지만 브라운스는 계속해서 좋은 리시버를 좋은 타이트엔드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패싱에 있어서 좀 다른 다른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을 팀에 영입을 해서 브라운스의 런게임을 비롯한 패싱게임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년 시즌에도 만약 스테판스키 감독과 함께 한다면 브라운스 팬분들은 어쨌든 믿어야죠. 이 본인들의 이 코치가 어쨌든 런게임적인 측면에서는 이 오펜시브 라인 구축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다만 스테판스키 감독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이 구단주의 입김 없이 스테판스키 감독 본인이 스스로 무언가가 부족한지 본인들의 그런 오펜스 방향성을 찾아내고 어떠한 사람을 정확하게 좋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브라운스에게 있어서 내년 시즌 가장 중요한 점이지 않나 싶어요. 다음은 뭐 워싱턴 커맨더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게 또 이 후반전에 엄청난 실점을 거두면서 20대 37이라는 좀 최종 스코어 상으로는 굉장히 격차가 큰 경기를 선보였는데요. 이 경기를 통해서 사실 또 한번 느낀 것은 역시 이 테일러 하이니키라는 쿼터백이 뭐 잠시 백업으로 나온다든지 그리고 때때로 뭐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한 시즌 자체를 끌고 나가기에는 역시 좀 무리가 있는 백업 쿼터백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하이니키는 분명 어려움을 겪었고 뭐 워싱턴 커맨더스가 단순히 나이너스라는 팀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저번 주나 뭐 저저번 주나 계속해서 고득점을 펼치는 유형의 팀은 아니었잖아요. 이들은 하이니키가 뭐 좋은 승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펜스 퍼포먼스 자체는 리그 평균 이하급의 모습을 계속해서 선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뭐 후반전에는 칼슨 웬츠가 올라왔고 칼슨 웬츠도 뭐 갑자기 올라온 것 치고는 좋은 플레이를 펼치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시즌 전체적으로는 칼슨 웬츠 또한 기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어쨌든 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뭐 칼슨 웬츠는 뭐 승률도 좋지 않고 뭐 테일러 하이니키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하이니키라는 쿼터백의 연료는 지금 바닥난 걸로 보여요. 물론 경기 중에 다시 한번 칼슨 웬츠가 뭐 부진을 하고 하면 하이니키가 다시 준비된 백업으로서 경기에 나오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남은 두 경기에 이 선발 쿼터백으로서 어떠한 쿼터백이 더 나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느냐 누가 더 기대가 되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은 저는 칼슨 웬츠이지 않나 싶어요. 분명 칼슨 웬츠 또한 시즌 초에 많은 고전을 겪었고 이 팀의 뭐 리더십 측면이나 좋은 선수로서 뭐 플레이를 펼친 것은 아니지만 하이니키의 지금 퍼포먼스는 너무 힘에 부친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칼슨 웬츠를 내보내면서 좀 더 워싱턴 커맨더스가 현재 부진을
좀 뒤엎는 그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플레이오프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고, 지금 당장은 웬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주 최고의 경기였죠. 이 디비전 라이벌이자 1번 시드를 누가 차지하느냐, 디비전 우승을 누가 차지하느냐, 굉장히 말이 많았던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는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34대 40으로 승리를 거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장식하는 이 라이벌리 게임으로서 손색이 없었고, 양팀 오펜스가 합쳐서 펀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양팀의 오펜스가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펼쳤고, 엎치락 뒤치락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죠. 먼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첫 드라이브 오펜스, 닥 프레스캇의 패스는 픽6로 연결이 되었고, 계속 언급했던 얘기와 똑같아요. 이 프레스캇의 손에서 나오는 그런 턴오버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앞으로의 조금 불안한 점, 문제점이 될 거다 였는데, 결국 이글스를 상대로 첫 드라이브에서 그것이 터져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이 댈러스의 오펜스는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첫 드라이브에 픽6를 한 이후 오히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정신 차려야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드라이브, 세 번째 드라이브 계속해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시작했고, 결국 이글스의 디펜스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를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썰드 앤 썰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이 프레스캇의 뒷볼을 정말 완벽하게 던지면서 이글스의 세컨더리들이 막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면서,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현재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잘 파고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글스의 디펜스는 결국 이 쿼럴스 베이스 스킴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과 이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의 본인들의 그런 라우트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디펜스 스킴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캘럼 무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잘 공략을 해내는지를 본인이 잘 준비를 해왔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붕괴할 수 있는 타입의 플레이 디자인을 계속해서 설계를 하면서 이글스의 이 커버리지가 블로운 커버리지로 계속해서 유발이 될 수 있도록 고안을 해냈고, 결국 이글스의 디펜스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일종의 플레이오프 무대에서의 어느 정도의 그런 문제점과 숙제를 안게 되는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템파베이 벅스와의 와일드카드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글스 디펜스의 가장 큰 스킴적인 구조상의 문제는 단순함이에요. 이지함. 디펜스 스킴이 단순하고 쉽다라는 뜻은 결국 본인들의 팀 선수들에게도 쉽고 그만큼 더욱더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엘리트급 쿼터백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디펜스를 상대로 좋은 플레이 콜링을 짤 수 있는 감독들을 상대로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프레스캇이라는 쿼터백이 톰 브레디처럼 엘리트 쿼터백이다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프레스캇에게 있어서 좋은 이 쿼터백으로서의 덕목은 바로 오디블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죠. 오디블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쿼터백 중에 한 명으로서 상대 커버리지를 이 라인 선상에서 순식간에 분석을 해내고, 그것에 따라서 조정을 해내고 본인들에게 어드밴티지를 가져올 수 있는 유형의 쿼터백이에요. 결국 이글스의 디펜스는 쉬운 스킴을, 그리고 좀 더 정체된 스테릭한 스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 오펜스가 만약 잘 준비해왔을 때, 그리고 상대 쿼터백이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을 때 분명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만약 이글스가 앞으로의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본인들이 너무나도 이러한 정체적인 모습, 좀 보수적인 모습을 안고 간다면 또 한 번 이렇게 큰 실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이 경기의 패배를 통해서 이글스는 더욱더 많은 것을 준비해 올 것이에요. 이글스도 뭐 매는 빨리 맞는 게 낫다 속담이 떠오를 정도로 이번 경기 패배가 저는 이글스에게 있어서 더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뭐 가드너 민슈의 플레이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어쨌든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드너 민슈는 전체적인 플레이 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어요. 어쨌든 34득점이라는 것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 뭐 마지막 뭐 인터셉션, 그리고 펌블, 그리고 턴오버 실패, 마지막 3번 연속의 드라이브가 모두 턴오버로 연결이 되었고, 이 부분 때문에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드너 민슈는 분명 효율적인 풋볼을 펼쳤고, 어떻게 좀 터프한 패스들을 뿌리기도 하면서 어떻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 두 팀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계속 다시 한번 만날 것이다, 3번째 만남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소리가 있긴 하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두 팀은 분명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풋볼을 펼칠 수 있다 라는 그런 팀임을 증명을 해냈고, 두 팀 모두 본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앞으로 플레이오프 무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할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경험을 얻게 된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아의 3번 연속 인터셉션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그린베이 패커스는 돌핀스를 상대로 26대 2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패커스는 이 경기를 통해서 어쨌든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아직 남게 되었기 때문에 팬분들은 뭐 희망을 놓지 않게 되었는데요. 일단 돌핀스 얘기를 먼저 하죠. 돌핀스는 지금 4연패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이 시즌 중반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시카고, 클리블랜드, 휴스턴을 상대로 이들을 상대로 5연전을 거두었을 때 이들은 5연승을 거두었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투아는 MVP다, 또 뭐 마이애미 돌핀스는 슈퍼볼 우승팀이 될 것이다 라고들 되게 많이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시카고, 클리블랜드, 휴스턴이었죠. 5연승을 거두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뭐 터프한 팀들을 상대로 할 때 이들은 지금 4연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모습을 보고 과연 투아가 MVP급 선수다, 쿼터백이다 말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돌핀스의 팀 상황을 보고 이 팀의 디펜스, 이 팀의 오펜스를 보고 과연 이 팀이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돌핀스는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일단 MVP 투아가 가장 큰 문제죠. 이들의 MVP 투아는 게임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3번 연속 인터셉션을 던졌어요. 그것이 뭐 단순히 뭐 선수들의 뭐 손에 튕겨져 나오고 뭐 이러한 공들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뭐 오버스로우 하고 본인이 뭐 리시버와의 라우트를 착각을 하고 그냥 완벽하게 가슴팍에 꽂고 좀 실망스러운 인터셉션이 3번 연속 연달아 나왔어요. 투아라는 선수가 이 경기 패커스를 상대로 한 것은 뭐 310 패싱 야드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11야드짜리 패스를 이 젤런 와들이 84야드짜리 터치다운으로 만들어줬고, 뭐 타이릭 힐은 52야드짜리 뭐 터치다운 패스를 받긴 했지만 완벽한 세퍼레이션을 벌린 상황에서 그냥 투아는 타이릭 힐이 다 해준 거예요. 그냥 뭐 펭귄이든 치타든 알아서 그냥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기가 단순히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즌에 걸쳐서 이어져 왔었고, 물론 뭐 투아라는 선수는 분명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것을 잘 가동시킬 수 있는 쿼터백으로서의 능력은 가지긴 했지만
무언가 스스로의 플레이 창출 능력이 필요할 때 이 선수는 부족함을 여실히 계속해서 최근 4경기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연패 동안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전을 상대로 할 때는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리그 최강이니까 부진 한번 할 수 있다. 그리고 차저스한테 졌을 때는 LA 차저스의 디펜스,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예상치 못한 맨 프레스 커버리지 스킴을 들고 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버팔로 빌스의 홈에서는 마이애미에서 뛰다가 추운 버팔로에서 홈에서 그렇게 뛰면은 어쩔 수 없다. 그 정도면 괜찮게 한 거다. 도대체 이제는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홈에서 진 거는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핑계가 남아있나? 이 MVP 투어라는 쿼터백은 팀을 캐리하는 유형의 쿼터백이 아닙니다. 이 선수가 저스틴 허버트나 조 버루나 이러한 선수들과 비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할 정도예요. MVP 투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쿼터백이에요. 모든 게 완벽하게 굴러가는 순간 팀을 잘 이끌 수는 있지만 모든 오펜스 자원에게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유형의 쿼터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린베이 패커스의 저는 투어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맥다니엘 감독의 플레이콜 문제와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에피소드에서 맥다니엘 감독의 좀 이해가지 않는 플레이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날 경기에서도 똑같아요. 마이애미 돌핀스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런 디펜스를 상대로 런더볼을 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LA 차저스와의 경기에서도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도 똑같아요. 마이애미 돌핀스는 이 펭귄과 치타가 모션이나 그리고 이들의 리시버들의 딥볼 캐치 능력 때문에 상대 디펜스는 세이프티를 후방으로 둘 수밖에 없고 박스를 가볍게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들이 더욱더 무서운 선수들이니까 빅플레이를 항상 만들어내고 항상 50야드 80야드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니까 디펜스는 리시버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러싱은 조금 더 견제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애미 돌핀스 맥다니엘 감독의 좋은 런 디자인과 함께 마이애미 돌핀스의 러싱 게임은 언제든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날 본인들의 런 디펜스가 좋지 않죠.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구린 태클링을 보여주면서 태클링을 못하는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마이애미 돌핀스는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런더볼만 하면 돼요. 하지만 맥다니엘 감독은 또 한 번 본인의 그런 런더볼을 거부를 했어요. 리그 최고의 런게임 디자이너로서 명성이 높고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3년 전 이 챔피언십 경기에서 8번의 패스만으로 경기를 끝내게 만들었던 것은 맥다니엘 감독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나이너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맥다니엘 감독은 런더볼을 거부했고 패스를 콜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투아의 MVP 쇼케이스를 벌이려는 것처럼 투아라는 쿼터백을 본인 감독 스스로 뽐내기 위해서 우리는 패스로도 전진할 수 있다. 투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마치 본인이 증명을 해내려는 것처럼 패스를 콜링하고 러싱을 콜링해야 하는 순간에 그렇게 플레이콜을 좀 더 패싱 위주의 플레이콜을 펼치게 되었고 결국 투아는 3번 연속 인터셉션을 던지고 또 한 번의 리그 본인 커리어 최악의 경기를 보이게 되었어요. 이 맥다니엘 감독의 플레이콜은 분명히 이상해요. 투아라는 쿼터백은 도움이 필요한 유형의 쿼터백. 즉, 현재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브록 퍼디와 비슷한 유형의 쿼터백이요. 레벨이 똑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같은 취급을 해주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브록 퍼디가 현재 왜 좋은 활약을 펼치냐? 런 게임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있고 이들의 플레이 디자인, 이들의 스킴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쿼터백이 플레이하기 굉장히 효율적인 환경이 지금 나이너스에 있기 때문에 브록 퍼디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 투아라는 쿼터백도 마찬가지예요. 마이애미 돌핀스는 이 선수를 위해서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투아는 그냥 뭐 슬랜트 패스 던지고 그거를 뭐 펭귄이든 치타든 뭐 30야드 40야드짜리로 계속 만들어주고 본인들이 시즌 초에 구상했던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어야 했지만 뭔가 시즌 중반이 되면서 투아에 대한 그런 MVP 그런 하이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맥다니엘 감독은 조금은 이상한 플레이 콜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아가 저스틴 허버트처럼 투아가 조버로우처럼 플레이하는 것을 사실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처럼 플레이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맥다니엘 감독은 말이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냐. 뭐 게임이 끝나고 이 투아 관련해서 결국 뇌진탕 부상이라는 뭐 또 프로토콜이 떴죠. 그래서 뭐 지금 팬분들도 우려하고 있고 각종 선수들도 투아는 그냥 올 시즌 뭐 셧다운 하는 게 맞다라고 뭐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뇌진탕 부상 뭐 결국 이 모든 것은 투아 본인에 대한 그런 잘못이 아니라 맥다니엘 감독의 책임에 있어요. 당신의 쿼터백이 부진을 하고 그것이 뭐 뇌진탕 부상 때문이다 뭐 핑계를 대고 그리고 정말 뇌진탕 부상이 심각해서 이 투아라는 쿼터백의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패스를 던지게 시키지 말았어야 돼요. 맥다니엘 감독이 런게임을 통해서 최소한의 투아에 대한 부담을 줬어야 되지만 지금 돌핀스는 투아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와들, 힐, 각종 모션, 런게임 모든 것이 최소한의 쿼터백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맥다니엘 감독은 계속해서 투아를 패서로서 고집을 시켰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 실제 이 뇌진탕 부상으로까지 저는 연결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NFL이라는 리그는 결국 승리를 추구해야 하는 리그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고 뭐 MVP 쇼케이스를 벌이고 이러한 것은 본인이 너무 큰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투아라는 쿼터백이 지금 뭐 경기력에 대한 비난 또는 뭐 뇌진탕으로 인한 뭐 부상 이러한 모든 외부적인 것들을 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감독이 해야 됩니다. 지금 투아가 비난이든 부상이든 받는 것은 맥다니엘 감독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뭐 그린베이 패커스는 어쨌든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사실 뭐 마지막 드라이브 3번 연속 투아가 뭐 인터셉션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패커스는 아마 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어쨌든 턴오버를 이끌어내고 이런 것은 좋은 측면이지만 이 투아가 자멸하지 않았다면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였고 또 오펜스에서도 사실 뭐 AJ 딜런이나 에런 존스 이들의 탑2 오펜스 플레이어들이 뭐 제대로 된 활약을 아직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에런 로저스 또한 뭐 오픈 찬스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보였었고 이 팀이 분명 뭐 플레이오프에 대한 불씨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력 자체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템파베이 벅스와의 경기. 이 경기는 템파베이가 연장전 끝에 필드골을 통해서 겨우 19대 16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뭐 템파베이는 어쨌든 이 경기 승리를 통해서 이 디비전 라이벌들로부터 이 1승 차이를 아직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이 트레이스 맥솔리라는 쿼터백이 나온 애리조나 카디널스 이들을 상대로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승리를 거둔 것은 맞지만 벅스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였죠. 그냥 경기력 자체가 형편이 없어요. 뭐 터치다운을 기록하면 뭐 오펜스 홀딩 이거는 뭐 그냥 매번 나오는 것 같고 또 뭐 오펜시브 라인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톰 브래디는 이번 경기에서도 색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색을 기록하지 않는 만큼 너무나도 빠르게 던지는 이 톰 브래디의 패스들 너무나도 빨리 던지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 수비수를 잘 읽어내지 못하고 이 브래디의 장기인 그러한 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터셉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올 시즌 많아요. 그만큼 브래디가 생각할 겨를이 없고 이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뭐 오라인이 구리고 뭐 쿼터백이 좀 불안해하면은 결국 런 게임이 필요하고 또 스크린 게임, 짧은 스크린 패스 게임이 필요한데 또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상 좋은 그런 플레이들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아무리 톰 브레이디라는 쿼터백이 이 벅스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벅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사실 기대가 되지 않았던 최근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카디널스의 이제 평가를 내리자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시즌 그리고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의 이 애리조나에서의 커리어는 저는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연장 계약을 이번 오프시즌 체결하긴 했지만 트레이스 맥솔리라는 쿼터백이 나오는 경기에서 카디널스는 무려 45번의 패스를 시도합니다. 당신의 쿼터백이 트레이스 맥솔리인데 패스를 45번이나 시도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뭐 런 게임이 뭐 안 된다. 뭐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카디널스는 분명 제임스 코너라는 런닝백이 뭐 경기 초반부터 런 게임을 잘 해냈어요. 그렇다면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계속해서 런 게임, 파운딩 시도를 하면서 경기가 어쨌든 본인들의 타임 오브 포제션 위주의 게임 매니지먼트 위주의 경기로 펼쳐졌어야 하지만 킹스베리 감독은 패스를 무려 45번 시도하고 런 게임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요. 이 킹스베리라는 감독은 분명 뭐 플레이 디자인, 뭐 플레이 콜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는 있겠지만 이길 수 있는 유형의 게임 플랜을 짜내는 감독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에 뭐 어드저스먼트를 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 않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트레이스 맥솔리가 45번의 패스를 시도를 하고 무려 19번의 썰드 다운을 맞이하고 도대체 벅스를 상대로 본인들이 어떠한 승리 플랜을 가져왔느냐,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킹스베리 감독이었고 이번 오프 시즌이 되면 다른 팀에서 아니면 다시 이 컬리지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 경기를 통해서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은 이제 51점 차 실점을 거두고 나서야 이제 본인들의 감독인 나다니엘 해켓 감독을 해고한 덴버 브론코스예요. 덴버 브론코스는 뭐 상대적 약팀인 LA 램스를 상대로 14대 51이라는 정말 그냥 제가 본 역대 최악의 덴버 브론코스 프랜차이즈의 경기이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의 뭐 덴버 브론코스는 뭐 해켓 감독이 잘리긴 했지만 어쨌든 러셀 윌슨이라는 이 요리사가 이 계란 후라이 하나 못 만들고 있어요. 그냥 뭐 요리사가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의 장기 계약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쿼터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이 쿼터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저는 다른 코치들에게도 이 덴버 브론코스의 감독 자리는 그렇게 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식당에 들어갔는데 셰프가 짜파게티 하나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뭐 손님이 오겠냐고요. 지금의 덴버 브론코스는 딱 그 모양새입니다. 반면 LA 램스는 최근 뭐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번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하였고 이들의 뭐 디펜스도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매튜 스태포드가 내년 시즌 본인의 컴백 의지가 강한 이상 베이커 메이필드는 뭐 다른 팀으로 단년 계약 정도는 맺지 않을까, 그런 최근의 모습이고 에런 도날드도 뭐 시즌 아웃이고 뭐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던 램스인 건 맞지만 그래도 최근 이들은 분명 본인들의 그러한 기대했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메이필드가 오면서 뭐 선수들의 가슴에 뭐 불이 지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램스의 팀들은 이 램스라는 팀 자체는 뭐 션 맥베이 감독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시 한번 무언가 열정을 찾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슈퍼볼 행오버에서 무언가 서서히 깨어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한 번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뭐 운이 좋았다 뭐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24대 27이라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바이킹스가 일단 저는 이 경기 뭐 61야드짜리 필드골을 그랩 조셉이라는 이 키커가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저는 그만큼 뉴욕 자이언츠가 좀 더 우세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연장전 들어가면 먼저 자이언츠도 분명 저력 있는 팀의 모습을 선보였어요. 아쉬운 턴오버 그리고 리시버의 드랍 때문에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순간에 그렇게 타이밍을 잡지 못하였고 어쨌든 경기를 원점으로 만드는 터치다운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바이킹스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몰아붙이면서 61야드짜리 필드골을 차게 만들었는데 바이킹스라는 팀이 올 시즌 어쨌든 원포지션 차의 경기에서 11승 0패를 기록하게 되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운도 있고 뭐 상대팀이 잘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11승 0패 원포지션 차이 경기에서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컬크 커즌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스틴 제퍼슨이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TJ 호킨스는 드디어 본인에게 기대되었던 그런 역할을 해주었고 또 뭐 저번 경기에서는 뭐 KJ 오스본 또 뭐 다른 경기에서는 뭐 아담 딜런 이들의 리시빙 옵션이 4쿼터마다 번갈아 가면서 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있긴 하지만 결국 경기를 드라이브로 이끄는 것은 컬크 커즌스예요. 커즌스가 이 4쿼터에 본인들의 이 원포지션 차이 경기에서 항상 좋은 플레이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바이킹스는 승리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또 다른 팀인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를 한번 보세요. 레이더스의 뭐 이번 주 마지막 뭐 드라이브나 뭐 그 전 드라이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데리카라는 쿼터백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뭐 본인들의 리시버가 디반테 아담스도 있고 뭐 데런 월러도 있고 헌터 램프로도 있고 뭐 맥콜린스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레이더스의 이 리시빙진도 뭐 바이킹스의 리시빙진들처럼 정말 대단한 선수들로 가득해요. 근데 데리카가 하고 있는 거 뭐예요? 더블 커버리지 된 디반테 아담스를 향해서 이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패스를 던지고 정말 패스 하나하나를 그냥 버리는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요. 데리카라는 쿼터백은 어떻게든 인사이드로 패스를 던져서 본인들의 리시버들이 상대 코너백들보다 세컨더리 플레이어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것에 활용을 해서 뭐 야드 애프터 캐치를 노리거나 뭐 이러한 터프한 플레이들을 노리는 것이 아닌 그냥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뭐 플랫 라우트 패스를 던지거나 또는 그냥 1대1 뒷볼만을 던지거나 약간 의미 없는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데리카는 펼치고 있고 이러한 점이 현재 원포지션 차이 경기에서 레이더스가 4승 8패라는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싶어요. 결국 바이킹스와 레이더스 두 팀의 이 원포지션 차이 경기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쿼터백이다. 저는 레이더스가 내년 시즌에 데리카와 함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데리카는 분명 올 시즌 실망스러운 모습을 선보였고 반면 커즌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뭐 클러치 집중력을 보이면서 팀을 승리로 만드는 위닝 드라이브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만약 커즌스가 이러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면 바이킹스의 올 시즌 성적은 그만큼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레이더스를 보면 바이킹스의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는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16주차 리액션을 해봤는데요. 정말 플레이오프까지 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뭐 각자 팀들의 플레이오프 경우의 수를 파악을 하면서 경기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경기에 있어서 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가 더욱더 추워지는 겨울이에요. 그리고 뭐 눈이 오든 뭐 바람이 세든 이 외부 환경의 요소가 경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 결국 이러한 환경 속에서 플레이하기를 준비된 팀들이 더욱더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각 팀들이 뭐
플레이오프에서는 홈필드의 이점을 활용을 할 테고, 또 원정팀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본인들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iece of advice, if I may. If you want to get a little bit better at something, then work a little bit harder at it. Okay? Whether that's a fundamental, a technique, a class. There's people to help you do that, right? I mean, you got coaches, you got teachers, you got parents. Okay? So, number one, listen to the instruction that they give you. Really hear the instruction that they give you. Number two, embrace that instruction wholeheartedly. And then number three, go execute the instruction. And then finally is don't get the big head. Right? That's a trap. That is a deep, dark, and lonely trap. So, how do you know if you've gotten the big head? If you don't think there's any more room for improvement, chances are you got a big head.